자, 김평양 지금 SLBM 이 자축하느라 파티 분위기입니다. 자, 미사일이 살 길이라고 집요하게 북한을 고집하고 있는데 우리 안보 상황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정훈 동아일보 출판국 편집위원 나오셨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것 북한이 이례적으로 하루 만에 영상을 공개했네요. 네, 저것도 심리전이겠죠. 알아 한국 우리 자신 있다. 지금 이제 물에서 사출이 되었고 점화가 돼서 올라가고 있고요. 자, 저 장면입니다. 네. 상당히 자신감을 보이는 거면서 남한에 대한 어떤 협박성 사진이죠. 자, 그러면요. 저렇게 이제 영상 공개했는데 김교 교수님 뭐 새로운 특징적인 게 좀 보이십니까? 예, 이번 영상이 지난 7월 29일하고 비교할 때 네 가지 정도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잠시 전에 봤는데 왜 연소에서 쭉 올라가는 게 연기가 왜 직사각형 모양이 엄청 길게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볼까요? 올라보십시오. 사출돼가지고 올라가는 모양이 쭉 직사각형 모양으로 쭉 길게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옆으로 쫙 퍼지지 않고 저건 뭐냐면은 지난번에 영상 보면 옆으로 지금 퍼져 있지 않습니까? 아, 화염을 얘기하는 거죠? 화염. 네네. 저걸 보면은 지난번 1월이나 4월에는 주로 그 액체 연료를 사용해서 옆으로 퍼져나갔다는 것이고 이번에는 고체 연료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네, 그런 연료 사용한 종류가 달랐다는 건데요. 실제로 북한의 조선중앙TV가 자신들의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성공적 시험 발사 관련해서 자축하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소개해 드릴 텐데요. 굉장히 정교하게 기술적 용어를 끊임없이 사용하면서 얘기합니다. 전혀 없던 현상입니다. 확인합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지도 밑에 전략잠수함 단도탄 수중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단도탄 냉발사 체계의 안전성과 대출료 고체 발동기의 시동 특성, 출수 후 비행 시 탄도탄의 계단별 비행 동력학적 특성을 재확인하고 계단 요일 분리 체계와 조정 및 유도 체계들의 믿음성, 재도립 전투부의 명중 정확도를 비롯한 탄도탄의 핵심 기술 지표들이 작전적 요구에 완전히 도달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죠. 뭐 제가 좀 따라 읽기도 힘듭니다. 비시동 특성 출소 후에 비행 시 탄도탄의 계단변 비행 동력 확정 특성을 재확인하고 아니 이렇게까지 성세하게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비행 계단 분리가 성공했다는 거는 로켓가 1단, 2단 분리했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사거리를 많이 늘렸다는 거. 그리고 이번엔 수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수직으로 올라가는 게 이게 어려운 게 실패하면 바로 잠수함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비스듬하게 쏘게 되는데 이번에 자신감을 보여준 겁니다. 아하, 그렇죠. 왼쪽은 비스듬히 갔는데 오른쪽은 바로 올라가는 모습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쭉 아나운서 얘기했던 게 첫 번째가 이제 콜드 런치입니다. 냉발사체계라 그랬죠. 그래서 압축공기에 의해서 미사일을 물 밖으로 쏘아 올렸다라는 게 하나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고체연료를 썼다는 걸 또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고체를 써서 썼는데 이것을 바깥으로 올려가지고 물 밖에서 점막을 했던 주장을 또 하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계단식이라 얘기하는 것은 단분리가 됐다. 일단은 복합적으로 1단이 아니라 2단 로켓이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탄두에 유도 조정 장치가 있어서 정확히 목표면을 타격할 수 있는 걸 보여줬다. 이런 5가지를 현재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어제 참 하늘에서 본다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국내에 이스타 항공이 있는데 비행하던 부조종사가 저 장면을 촬영을 했다네요. 휴대전화로 찍었겠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새벽 5시쯤에 발사가 됐는데 놀랍게도 여객기의 부기장이 저 장면을 촬영을 했습니다. 이제 충남 천안 지역이었고요. 비행기가 당시에 그리고 또 해발 9km 상공이었는데 저렇게 발사되는 장면을 여객기의 부기장이 직접 촬영을 했습니다. 천안 상공이었다면 수백 킬로미터가 떨어진 곳인데 이정훈 편집위원 어떻습니까? 저렇게 저 멀리서도 이렇게 보일 정도로 하얀 연기가 올라갔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요, 저는 저런 거 자주 보지 않으세요? 저는 가끔 보는데요. 근데 저것이 과연 북한이 쏜 SLBM으로 특정할 수 있는지 비행운이 새벽이나 이렇게 날씨가 그럴 때 저렇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저게 탄도미사일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자, 일단 이스타 항공의 부기장이 촬영한 것인데요. 자, 저렇게 수백 킬로미터 거리인데 보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 미사일이 해발 고도로 한 400km 이상 올라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금 현재 신포에서 쐈기 때문에 거리가
천안이라 그러면 저건 네. 한 600km 이상 떨어졌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저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네. 600km 바뀌면은 일반 카메라 가지고는 찍기가 네.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이것 때문에 오늘 관심이 굉장히 모아졌던 영상과 사진인데 좀 대체로 아닌 것 같다는 말씀 저희 패널들이 말씀 주셨거든요. 자, 그럼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정은의 표정이 이렇게 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공개될 때마다 저희가 주목해서 보게 되는데요. 한번 유난히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진척이 되는데 김정은의 표정도 달라질까요? 저희가 영상을 모아봤습니다. 가슴 후련하고 통쾌한 또 하나의 승전 소식이 격동의 이 시대를 더욱 뜨겁게 고무하고 있습니다. 정예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전략 잠수함 탄도탄 수중시험 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하셨습니다. 나도 체계가 남조선에 들고 앉을 위치와 장소가 확정되는 그 시각부터 우리의 물리적 대응 조치가 실행될 것이다. 전략 잠수함 단도탄 수중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네.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우리 네. 국방부에서 금년 3월 거도, 네. 7월 거도 실패다라고 네. 얘기했습니다만은 분명히 기술적 진전이 있었고 네. 또 공중 폭발했다는 것이 아니고 북한은 뭐라 주장했냐면 공중 폭발시켰다 그랬습니다. 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30km를 날아가서 연료를 딱 30km만 넣어가지고 네. 북한 관측선이 30km 전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네. 공중 폭발시키는 장면을 자기네가 다 찍어냈다. 네. 의도된 거다는 얘기고 또 30km 날아갔을 때 단분리를 했다는 얘기도 했고 네. 이런 거를 모든 기술적으로 완벽한 것을 완벽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그 쏜 다음에 6월 달에 쏜 다음에 북한 내부에서 그냥 자축 파티가 벌어졌습니다. 성공했다고. 네. 그런데 반대로 한국에서는 네. 무조건 실패다. 네. 30km밖에 못 날아가서 실패다라고 자꾸 주장을 했습니다. 네. 7월 달에도 10km밖에 안 올라갔지만 네. 분명히 또 나름대로 기술적인 진보가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그걸 국방부가 밝혀야지 무조건 10km밖에 안 나갔다. 네. 30km밖에 안 나갔으니 실패다. 그러다가 이제 얻어맞은 거 아닙니까? 이제 1000km 날아갔습니다. 네. 북한이 지금 쏘고 있는 SLBM이 네. 사실은 무수단 미사일 아닙니까? 네. 지난 6월 22일 날 이미 무수단 미사일 6번째 만에 성공했기 때문에 네. 이번 SLBM의 어느 비행 성공은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북극성이라고 이름 붙인 저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데 저희가 지도로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자, 일본이 설치한 방공 식별 구역을 넘어섰는데요. 자, 이정훈 위원 어떻습니까? 계속 발사하고 날아간 그 사거리를 계속 늘려왔잖아요. 네, 이번에는 풀로 발사를 해본 거죠. 지난번 네. 단분리까지는 해봤고 하니까 네. 한번 풀 스피드로 가본 거고 네. 고각 발사를 해서 네. 최대 사거리 발사를 안 한 거죠. 네. 지금 우리 쪽에서 정확하게 고도가 얼마인지를 밝히지 않았고 북한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네. 무수단인가요? 그건 1437m 네. 킬로까지 북한이 공개했는데 사실 북한이 이제 다음에 한 번 더 놀라게 하겠죠. 그리고 네. 지금 지붕을 씌워놓고 만들고 있는 잠수함을 완성하면은 저걸 탑재를 해서 본격적인 작전에 들어가겠죠. 자, 그러니까 바다 밑에서 올려내는 사출도 성공했고 점화를 시켜서 하늘로 올려보냈고 단분리도 시켰고 대기권 재진입 다 성공한 4단계 다 성공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거의 뭐 완전한 정도로 기술력을 확보를 한 것 같고요. 네. 아까 천안에서 찍었다 그러면 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워낙 네. 거리가 워낙 멀기 때문에 네. 여기는 방향도 이 동북방으로 쐈기 때문에 네. 천안에서 찍기가 힘들 거로 생각이 되고 네. 또 고도 자체도 고도가 벌써 아까 비행기가 해서 내려보고 찍었잖아요. 네. 저게 고도가 벌써 400km, 500km씩 올라갔는데 네. 하늘을 보고 찍었어요. 이제 뭐가 좀 잘못됐습니다. 네. 아까 기장이 찍은 거 잘못된 것 같고 네. 현재 북한은 거의 SLBM 기술을 거의 완벽하게 다 이제 습득을 했다라고 이제 평가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북한이 가진 그 SLBM, 그러니까 2000톤급 잠수함도 있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적을 잘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실체 과연 얼마나 뛰어난 잠수함인가요? 잠수함 자체는 별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건지요? 이제 전문적인 군사학자들 얘기에 의하면은 네. 잠수함에 SLBM을 탑재하려면 최소한 3,000톤급이 돼야 네. 6발 정도를 탑재해야 전략무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네. 요 2,000톤급은 한 발만 이게 꽂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단발 시기로 와서 기습 공격을 하면 위협이 될 수 있지만 이게 네. 전략무기로 되려면 우선 잠수함 자체가 3,000톤급이 돼야 된다. 그러면 잠수함의 엔진이 현재 디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수면 위로 부상을 해서 배터리 충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북한이 지금 핵무기가 계속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북한도 핵 추진 잠수함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에 네. 저것이 지름이 1.5m고 길이가 8.9m인데 네. 중량이 650kg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탄두를 650kg까지 소형화했다 그러면은 네. 핵탄두를 SLBM에 실어서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얘기가 됩니다. 네. 자, 지금 그러면 3,000톤급이 돼야지 미사일을 쏠 수 있다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네. 북한은 어떻게 그러면 꼼수를 부렸냐면 네. 저기 저 앞에 튀어 올라온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저기다가 구멍을 뚫어서 거기다가 이제 미사일을 장착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3,000톤급이 아니라도 2,000톤급 가지고도 미사일 길이를 맞춰서 현재 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발밖에 못 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네. 현재 소형화 경량화 문제, 핵탄두의 소형화 경량화 문제는 벌써 국방부 장관, 네. 그다음에 한미연합사령관이 벌써 한 2, 3년 전부터 소형화 경량화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얘기를 했었고 또 금년도 1월 6일 날 수소폭탄 실험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네. 그거 자체가 벌써 소형화 경량화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와서 650km니 700km니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우리나라 김정은이가 하도 깝깝하니까 네. 노동신문에 동그란 거 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동그란 거. 네. 그게 직정이 60cm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소형화 경량은 끝났고 이제 얼마든지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핵탄도 실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네. 지금 문제는요, 우리의 대응입니다. 우리의 대응인데 지금 우리가 장보고 1을 갖고 있고 장보고 2를 지금 1사급을 건조해서 3척인가요? 운영하고 네. 또 이제 추가로 6척을 하는데 네. 그다음에 장보고 3라고 하는 3,000톤급을 우리가 이제 독자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3척은 네. 기존 거와 크게 다르지 않게 하고 이게 아마 장보고 3 커팅할 때 장보고 2 겁니다, 저거는. 네. 장보고 3 설계를 하고 있는데 장보고 3 배치 2에서 네. 긴급하게 우리도 SLBM을 탑재하겠다는 이제서야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네. 아니랬죠. 저거는 장보고 2급 김좌진 함 진수할 때 모습이죠. 네, 저거는 1,800톤급에 이제 지금 북한에서 지금 쐈다는 것과 비슷한 약간 작은 거 장보고 2인데요. 장보고 3에서 한다고 했는데 SLBM을 처음에 탑재를 안 하려다가 지금 황급하게 좀 설계에 들어갔고요. 그렇게 네. 되면 저 구조도 다시 다 바꿔야 되거든요. 네. 지금은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국방을 하기 위해서 방위산업을 시작할 때 우선 네. 긴급한 것만 먼저 하자 그래서 번개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번개 사업. 몇 개 전략적으로 이제 무기를 만든 게 있는데 바로 잠수함 분야에서 번개 사업을 할 타임입니다. 그리고 네. 저거와 동시에 추진해야 될 게 노무현 정부 시절에 바라쿠다 사업이라고 그래서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때 추진했던 실무 해군의 책임자가 문근식 대령입니다. 근데 네. 이분도 스타 못 달고 나갔고요. 네. 우리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장문희 박사입니다. 이분도 원장 못하고 나가셨는데 이분들이 다 지금도 속이 굉장히 상해하시거든요. 네. 이런 분들을 딱 모아서도 지금 빨리 핵 추진을 해야만 네. 심포급 잠수함이나 그 다음 차기함이 나왔을 때 작전 네. 들어가지 못하도록 수준 킬체는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심포급, 이제 북한이 갖고 있는 잠수함인데 얼마나 가공한 것인지. 사실은 이제 동해 바다에서 계속 움직이면서 활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만 그동안은 심포 앞바다에서만 실험을 했지만요. 어떻습니까? 동해 바다에 갇혀만 있는 겁니까? 더 진출하는 겁니까? 현재 디젤 잠수함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동해 바다의 바깥에 네. 동해까지는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지도에 있는 오키나와까지도 올 수 있고 네. 그렇게 되면은 사이판이나 괌 네. 그런데 2,000km까지 나가니까 네. 앤더슨 공군 기지나 네. 이런 데가 좀 사정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네. 지금 한 척이 있다 그리고 한 발이다 보니까 네. 그렇게 위협적인 것은 아닙니다. 근데 북한이 현재 핵무기 발전 추세로 봤을 때 네. 3,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한다거나 핵 추진 잠수함을 한다 그러면 그때는 상당히 위협적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심포가 여기인데 계속 여기서만 4번 발사 실험을 했거든요. 그러나 이 잠수함이 움직일 수도 있는 거니까
아니 이렇게 지금은 시험하기 대한해협으로- 때문에 거기 있는 거고요. 네. 실전 배치하면 거기만 안 있죠. 이제 막 돌아다니죠. 움직이면서 이렇게 다 빠져나가서 이렇게 저 그렇죠. 태평양으로 나올 수 있는 겁니까? 네. 우리가 막을 수 있나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쪽에 우리 대한해협에서는 이제 스시마를 중심으로 동수로, 수로 두 개의 그 수로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일본 본토하고 홋카이도 사이를 스가로 해협이라 그럽니다. 예. 그다음에 그 일본 홋카이도 북쪽에서 사할린 사이에 소야 해협에서 네. 그쪽에서 나오는 배가 북한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나온 배가 빠져나가는 해협이 5군데 수로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미 군사적으로 다 돼 있는데 네. 유사시 저거를 봉쇄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 5개 해협을 막는 것이 주로 미군하고 일본 해상 자위대가 막는데 네. 대한해협 서수로는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네. 바로 저 대한해협 서수로가 왜 중요한가 하면 6.25 전쟁 때 북한이 저쪽으로 배를 보내가지고요. 저쪽에서 부산 상륙 작전을 시도했는데 그때 우리 해군의 백두산함이 그걸 발견해서 격침시켜갖고 부산이 적의 게릴라전 부대가 된 걸 막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김일성이 땅을 친 게 그때 잠수함이 있어서 부산 앞바다에 보내갖고 상륙시켰더라면 그다음에 일본에서 오는 미군 그 많은 함정을 몇 번 격침시켰더라면 전쟁 이기는 건데 하고 땅을 치면서 그다음에 전쟁 끝나고 만든 게 로미오급 잠수함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북한은 반드시 부산 앞바다로 침투할 거니까 네. 그 대한해협 수로를 막는 작전을 우린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이 대한해협 수로 여기를 막는 것, 북한의 잠수함이 이렇게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건 우리의 몫인데 잘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정확하고 정교한 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네. 림팩 훈련을 합니다. 태평양에서 네. 한국, 일본, 그다음에 뭐 호주, 뉴질랜드, 미국이 이제 한꺼번에 림팩 훈련을 하면은 네. 미국의 구축함하고 우리 잠수함하고 네. 약속을 합니다. 우리 잠수함이 미국 구축함 공격할 테니 막아봐라. 네. 하는데 전혀 못 막습니다. 못 막습니까? 미리 약속을 다 하고 네. 공격하겠다는데도 전혀 못 막습니다. 그러니까 얼마큼 잠수함이 무서운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잠수함은 제일 관건이 출항하기 이전에 네. 정박 단계에서 먼저 식별해서 공격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박 단계에 있는 거는 현재 한미연화 정보 전략에서 몇 척이 어디에 정박해 있는 걸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북한이 위장막으로 이걸 또 가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출항해서 자망하면은 네. 그때는 핵잠수함이 없으면 발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자, 일단 심포에서 대체로 4번의 발사를 다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렇게 나와서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이쪽 바다, 동해바다 어디에 선가 SLBM이 발사돼서 또 한 번 우리를 놀래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의 눈은 어떻습니까? 이정훈 의원. 우리 눈을 좀 설명드릴게요. 우리 그린파인 레이더가 북쪽 240도 탐지, 그거 wishful thinking이죠. 그러니까 120도 두 대라 그렇게 본다는 얘기잖아요. wishful thinking입니다. 네. 아니 사람도 24시간 계속 일하면 죽어요. 네. 기계도 2대 다 돌리면 고장납니다. 네. 그래서 오래 쓰려면 12시간씩 교대해야 되겠죠. 그러면 결국 상시적으로 켜 있는 건 2대가 있다지만 한 대밖에 없다는 뜻입니까? 그게 현실일 겁니다. 그렇다면 240도가 아니라 120도만 볼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신포에서 움직이는 이 잠수함은 우리가 우리의 힘만으로 알긴 좀 어렵다는 얘기네요. 아닙니다. 근데 그 염려를 꼭 그린파인이라는 눈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네. 동해안과 서해안, 남해안, 그다음에 울릉도 등에 가면은 네. 그린파인이나 사드 레이더가 나오기 전에 네. 그 장거리 방공 레이더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600, 700km 보는 것들인데 한번 여러분 저기 뭐 이렇게 등산하시면서 보시면 높은 산에 올라가면 있습니다. 그런 네.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발사되면 포착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사드 레이더가 매우 좋은데 그것이 일본에 2대가 또 있어서 내려보는 게 있고 지금 잠시 나온 거는 이제 우리의 P3C인데 네. 저거는 잠수함을 추적 전문으로 하는 비행기입니다. 따라서 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발사가 되면 추적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 보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 게 네. 우리도 이지스 잠수함이 보는 레이더 스파이어한대라고 1000km 가지고 보는 게 3척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요격용 미사일 SM-3라는 요격용 이번에도 한 600km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네. 500km까지 요격할 수 있는 요격 미사일이 없기 때문에 네. 또 이제 일본에 배치된 사드까지 또 미국 이지스함까지도 보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 거는 요격이 안 되지만 이런 때는 미국 이지스함이나 주일미군 또 태평양 해군의 이지스함 또는 일본 이지스함으로 요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좀 안타까운 겁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 보는 거는 3가지로 봅니다. 땅에서는 그린파인 레이더로 보고, 네. 하늘에서는 PSI 조기용병기가 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바다에서는 이제 이지스함이 스파이원 그 레이더 가지고 이제 봅니다. 네. 이게 뭐 사거리가 이지스함에서 보는 건 1000km쯤 되니까 제일 멀리 보죠. 네. 이렇게 보는 건 이제 문제가 없고, 다만 이제 지금 우리 김교호 교수가 말했듯이
현재 이 높이 올라와서 떨어지는 미사일에 맞추려고 그러면 현재 우리 사드도 없지 않습니까? 그걸 맞추려면 SM3가 있어야 됩니다. SM3.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SM3를 도입을 해서 현재 SM2가 있는 그 이지스 구참에다가 장착을 하겠다라고 좀 서두르고 있는데 SM3가 장착이 되게 되면 일단 북한이 SLBM을 쏴도 맞힐 능력이 많이 향상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유승민 국방위원장 시절부터 이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잠수함에서 쏘는 탄도미사일 때문에 우리가 불안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의 미사일 발사 친구를 때리는 킬체인이라는 것이 수중 킬체인까지 확대되어야 된다는 지적을 계속했었거든요. 국회에서도 이런 논의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 장면 잠깐 소개합니다. SLBM 시험 발사 성공이 사실이라면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킬체인이나 KAMD로 했던 그런 대응 체계로는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게 많은 분들의 지적입니다. 이 잠수함 전력과 별개로 우리 대잠 방어 능력을 어떻게 하면 강화하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도 군사력 건설과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수중 킬체인은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그 적의 잠수함이 정박해 있을 때, 그때 뭐 F-15K 공대지 미사일이라든지, 또는 그 현무3라든지 천룡 투스 크루즈 미사일로 아예 정박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잠항했을 때는 저희 잠수함이나 또는 우리 그 P-330 같은 걸로 적을 찾아내고 링스 헬기부터 찾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뢰로 발사하는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아까 그 김 원장님도 잠깐 말씀했지만 일단 잠항하면은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네. 근데 결국 따라다녀야 되는 겁니까? 아, 그럼요. 저는 그 제목을 물귀신 작전이라고 붙였습니다. 신동아에다가. 북한 잠수함을 계속 따라간다 이거군요. 귀처럼 물건 들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모든 작전에 가장 효과 높은 작전은 앰부시, 매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 NLL 인정 못하겠다 그러죠.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NLL 인정하지 말고 원래 NLL은 우리 배가 북한으로 못 넘어가기 위해서 북방 한계선입니다. 6.25 끝나고 나서 미군 사령관이 설치한 건데 그걸 해제해주면 우리 배가 넘어갈 수 있죠. 그래서 북한 영해까지 침투는 안 하더라도 12해리 바깥에 있다가 북한 잠수함 나오죠. 영해 바깥이니까 공해죠. 그래서 따라 붙는 겁니다. 따라가다가 저게 뭐 필요하면 그냥 어뢰를 쏴버리는 거고 이상한 짓 할 때 쏴도 되고 하는 거니까 우리 지금 214급은 AIP라고 해서 이 기존 잠수함보다 2배 이상 더 잠항할 수 있는 디젤 잠수함이지만 그런 장비를 갖췄습니다. 그래서 딱 매복하고 있다가 따라 나오면 물귀시점 따라가가지고 쏴버리면 되고요. 그게 여의치 않으면은 우리 이지스 구추함 등을 불러가지고 위에서 폭내를 떨어뜨려서 잡는 것도 수중 킬체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미국의 핵 잠수함이거든요. 저렇게 핵 발전하는 엔진이 있어야 계속 쫓아다닐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톱선에서 한번 보도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호주가 프랑스에서 원자력 잠수함을 도입을 해서 그 원자로는 앞으로 50년 동안 프랑스 정부가 그걸 관리를 하고 그걸 이제 운영은 이제 호주가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원자력 잠수함을 프랑스에서 사가지고 그 원자로 자체에 무슨 뭐 원료를 핵연료를 집어넣고 그걸 뭐 이렇게 뽑아내고 제철하는 문제는 프랑스에 맡기면은 앞으로 미국과 갈등도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걸로 무슨 뭐 핵무기를 만든다는 의심을 안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도 프랑스에서 원자력 잠수함을 사가지고 배치를 한다 그러면 북한의 SLBM을 아주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김정민 교수님 말씀에 첨언해서 말씀 참 정말 좋은 의견이신데 우리가 미국하고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가지고 사드를 들여오면서 20%까지 농축 우라늄을 하도록 하면 우리가 프랑스에 들어온 바라크급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미사일 협정도 개정해서 500kg 탄두 중량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게 이번에 필요합니다. 아니, 교수님, 지금 한국 실력을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한국 원자력 세계 3강입니다. 우리 원자력 연구소에서 스마트라는 소형 모듈 원자를 만들었는데 그걸 줄이고 하면은요. 지금 저걸 프랑스에서 사오게 되면 프랑스한테 또 약점이 잡히거든요. 우리 자체 개발로 좀 갈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장문희 박사나 문문식 대령 같은 분들이 씩씩거렸는데 이분들을 공간을 줘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한미 원자력 협정이 발목을 잡고 있으니까 이번에 사드 들여오면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서 20%까지만 농축 우라늄을 하게 하면 그걸 원자력 잠수함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는 풀렸습니다. 20%짜리 농축을 하는 걸로 우리 또 할 수 있다는 게 기술적인 판단입니다.
자, 일단 그러면요. 이제 의견이 다 다르십니다만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국회 차원에서 이제 논의를 계속해서 예산 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북한은 돈을 이렇게 많이 썼을 텐데 이거 다 어디서 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제 요새 대북 제재한다고 그 달러줄을 차단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이렇게 할 여진 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돈이 어디서 났냐를 이제 우리가 의심해 보면은 네. 김정일이가 죽기 전에 한 40억 불 정도를 이제 김정은한테 이제 물려줬는데 네.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를 소진시켰다라는 걸 보니까 네. 그 중에 많은 부분이 김정일이가 죽기 전에 김정은한테 물려줬던 그런 비자금에서 많이 나갔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이 저런 돈을 쓰는 것은요. 노동자들이 해외에서 임금이라든가 네. 지난번에 태영호 공사 같은 사람들이 해외에서 이렇게 무역을 통해서 네. 온 상납금 같은 것들 그러니까 충성자금 이런 걸 모아가지고 그걸로 해서 이제 저런 미사일 개발 자금을 이렇게 충당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저 사진들은 오늘 아침 노동신문이 공개한 김정은의 모습입니다. 어제겠죠. 시험 발사 성공한 다음에 아주 실컷 한박 웃고 있는 김정은의 모습 보았습니다. 북한 체제는 저렇게 계속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가지 소식 보았습니다. 김기호 교수님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